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가 되기도 했는데 이커머스 때문에 오프라인 상권은 전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요거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커머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겠죠. 보면은 소매 매출은 2020년도 미국 기준 6.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 매출은 3.2%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요 차액만큼은 이커머스가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숫자가 거의 10%가 넘어가니까 이커머스 영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야기를 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꾸 청개구리 마인드가 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프라인이 진짜로 다 망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솔직히 생각만 하고 있었고, 열심히 뭔가, 진짜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를 굳이 뒤적뒤적 거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폴린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요런 희한한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수면 시간과 경쟁을 한다. 오케이. 이거까지는 저도 많이 들어봤고 저도 콘텐츠 이야기할 때는 시간을 두고 경쟁을 하는 게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쟁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뒤에 오프라인 매장은 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생각이 오프라인 매장과 넷플릭스랑 비교를 하려는 건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과 시간과 비교를 하려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걸 클릭해가지고 다 읽게 되었죠. 요거 분량이 꽤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더라고요. 마켓 쉐어 아니면 타임 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아니면 시간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간단하게 비슷한 품목의 제품 또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끼리 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의 게임이고, 그 다음에 시간 점유율은 어쨌든 인간은 전부 다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서 특정 제품, 특정 브랜드를 사용을 하는 시간은 정말 다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요걸 녹음을 하는 순간에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고 앞에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컨텐츠를 업로딩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와 마이크와 컴퓨터가 제 시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관점에서 이제 닌텐도하고 나이키의 예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닌텐도하고 나이키를 비교해 두길래 이게 무슨 비교냐라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닌텐도가 비즈니스를 성공할 경우 사람들은 운동을 좀 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이키는 운동 관련 제품을 만드니까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면은 운동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나이키의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닌텐도와 나이키는 이제 경쟁 상대이다라는 건데, 사실 닌텐도가 그렇게 성공을 한다고 해도 닌텐도가 정말 극적으로 성공하지 않는 한 나이키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저는 나이키하고 넷플릭스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저는 요거 듣는 순간 이거 바로 링피트, 한 작년쯤에 유행했던 링피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링피트는 닌텐도에서 나온 걸로 운동을 하는 건데, 요거는 흥행을 했죠. 흥행을 하면은 나이키의 제품도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청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요 시간의 관점이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세대가 굉장히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품이 조금 좋다, 제품의 기능이 조금 좋다라는 식으로는 제품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상 제품의 기능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쓰기 편한지, 아니면 얼마나 배송받기 편한지, 아니면 디자인이 얼마나 예쁜지, 요거에서 사실상 거의 많은 부분들이 판가름이 나고 있죠. 기능적인 부분보다 뭔가 마케팅적인 부분 아니면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기업들은 우리들의 시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짱이다,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이런 아티클을 보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예시로 보면은 애플하고 레노버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애플의 맥북을 가지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랑 레노버를 가지고 독서실에 가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랑 이론상 기능은 똑같죠. 똑같이 특정 공간에 가서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는 건데 뭔가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다른 것들을 이제 기업 측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고, 요런 색다른 느낌을 소비자가 원하고 요런 색다른 느낌을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 만하다. 좀 결론적으로 저는 감성이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시간 점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온라인 기업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제약 자체가 없는 거는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는 거여서 써놓지도 않았는데, 무한한 콘텐츠 카탈로그가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게 아마존이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는 오늘 리서치하면서 보니까 더현대가 입점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600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 다음에 한 판교가 900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백화점에 갔을 때 저희가 방문을 할 수 있는, 마주칠 수 있는 브랜드 수는 많아봐야 한 1000개 정도라는 건데,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네이버를 둘러보시면은 카테고리별로 브랜드들이 한 1000개 이상씩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 아티클에서 얘기하는 거는 TV 채널 돌리기와 비슷한 논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볼 컨텐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TV에서 돌릴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논지로 선택지가 많을수록,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수가 많을수록 굳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그 공간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심리가 존재한다고 하고, 당연하겠지만 그 공간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면은 그 공간에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요게 더현대가 증명을 했다는 거, 한국에서도 통한다는 거를 증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논지로 스트릿 상권이 형성이 되는 이유,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이 만들어지는 이유, 아니면 홍대 상권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게 존재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A 식당에 가고 싶은 사람의 수요, B 식당을 가고 싶어 하는 수요,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합쳐지면은 뭔가가 시너지 수요가 또 따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A 식당에서 보자 라고 하는 사람, B 식당에서 보자 하는 사람, 요 두 개가 있으면은 A를 갈지 B를 갈지 C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신사역에서 보자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요즘 오프라인 추세를 보면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중앙 집권화, 도시화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정보가 분산이 돼 있으니까 아예 매장들이 분산이 될 것이다. 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화의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콘텐츠들이 오밀조밀하게 다 몰려있기 때문에, 매장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하고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최근 들어 아울렛이 이러한 전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분산화의 경우는 어차피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로 마케팅이 가능하고 소비자들이 충분히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정보가 뿌려지면은 굳이 이러한 스트릿이 형성될 필요가 있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저는 도시화 쪽에다가 한 표를 걸고 싶어요. 요거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장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매장들이 모여 있을 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각각의 매장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장들은, 이거는 정말 강력한 트렌드 같은데,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닌 콘텐츠 또는 극장 아니면은 쇼룸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MZ세대들이 정말 Z세대들이죠. 10대, 20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인 글로시에는 지금 테스팅 공간을 매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은 기존에 저희가 아는 올리브영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에뛰드하우스 갔을 때 보이는 매장이랑 완전히 다르죠. 보면은 제품의 재고가 없어요. 다 테스팅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스팅을 한 다음에 어차피 제품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글로시에가 원래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굳이 매장에서 제품 판매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와비파커라는 안경 브랜드도 굉장히 이러한 쇼룸 방식의 커머스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포를 더 작게 만들고 훨씬 더 시각적인 요소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그냥 그 브랜드를 경험하고 가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원래는 물건을 파는 공간이었는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광고 매체로서 지금 매장을 쓰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사진을 찍고, 저희가 또 SNS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SNS에다가 게시를 하게 되면은 그 컨텐츠를 보고 또 바이럴한 광고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 자체의 매력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을 또 판매를 하기도 한대요. 요것도 리서치를 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점포마다 인테리어를 다르게 마련을 해가지고 요 매장 저 매장 돌아다니는 그러한 재미도 느끼게 해줄 수 있게, 뭔가가 정말 테마파크 운영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뭔가 매장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당연하겠지만 요즘에 데이터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도 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옷걸이 같은 거에다가 무슨 센서 같은 거를 갖다가 넣어놔가지고 저희가 그 물건을 들면은 자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위시리스트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즉 저희가 무슨 물건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매장에서 이렇게 둘러본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온라인 쇼핑몰 앱을 보면은 그 물건이 저희 쇼핑카트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때 그 매장에서 본 물건이 뭐지? 라는 질문 자체를 안 해도 되고 바로 요 쇼핑카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심리스하게 바로 사버릴 수 있는 제품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고 그 다음에 소비자 경험도 당연히 개선이 됐겠죠. 이외에도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베타라고 부르는 건가? 비팔타? 베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러한 편집샵이 있대요. 그러면은 요 편집샵은 물건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뭐 센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서비스로 제공을 한대요. 즉 그냥 고객 반응을 디지털화를 제가 만약에 팔 물건이 있으면은 베타한테 입점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어떤 소비자들한테 관심이 있는지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커뮤니티에다가 마케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권에다가 로드샵을 낸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테스팅 공간을 제공을 하고 뭔가 데이터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편집샵도 존재한다. 물론 요거는 상장 기업은 아니겠죠?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들의 키 변화를 제가 그냥 요약을 하자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장하면은 상점하면은 제품 탐색과 제품 구매의 기능이 동시에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제품 구매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은 굳이 오프라인에서 제품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탐색 부분만 떼어서 그냥 탐색 부분을 오히려 그냥 더 강화를 해버리자 하다 보니까 글로시에 같은 뭐 화장품 테스팅 형태의 매장도 나오게 되고 와비파커 같은 그냥 쇼룸 같은 형태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코리아에서도 지난 영상에서 더현대 나오고 오늘도 앞에서 더현대 나오고 또 더현대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진짜 이게 왜 한국에서 통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심지어 이거 여의도 한가운데 있는 거여서 땅값도 엄청 비쌀 텐데. 그래서 요거가 역대급 매출이 나왔다는 걸 보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고 트래픽이 있으면은 물건이 팔리는구나 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본 친구들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 막 이렇게 접근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맛이 간 친구들은 제품 구매에 초점을 맞춘 정말 효율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대형 할인 매장,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여기들 가보면은 매장의 구성 자체가 그냥 어떻게든 소비자들의 시간을 끌게 만들려는 디자인들이 녹아 있잖아요. 시간이 끌려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지 저희를 만족시켜주고 재미있게 하는 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오프라인 세계에서 경쟁력이 밀릴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또 나름의 생존 전략을 택했어요. 그 온라인으로 가는 동시에 장점인 매장을 이용하고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사용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진출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신선 제품의 경우는 배송 난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저희가 택배를 보내면은 뭐 내일 모레 온다 하는데 신선 제품의 경우 내일 모레 오면 상해서 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식료품을 다루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픽업형 매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주문 후 퇴근하면서 픽업을 해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의 협업 형태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존 반품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서 아마존에다 반품을 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드랍오프를 할 수 있는 뭔가 비즈니스도 만들었고 아마존의 경우는 물류 비용이 굉장히 감축되었겠죠. 예전에는 뭔가 아마존 물류센터가 여기고 요렇게 뭔가 가져와야 됐었더라면은 이제 반품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매장이 있으니까 요렇게 한 번만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물류 비용이 거의 한 수십 배 절감이 되는 효과를 봤을 거고 요게 이제 코스라는 매장이거든요. 그럼 코스의 경우는 아마존에다가 반품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쇼핑하고 나간다는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효과, 노출 효과가 늘어나서 둘 다 윈윈하는 게임이 진행이 된 적이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오프 매장들 F&B 영역에서도 보면은 스타벅스, 치폴레, 도미노 이런 애들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 좀 많이 떴던 트렌드들이죠. curbside 픽업, 차를 타고 가가지고 주차장에 서 있으면은 직원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가 차까지 가져다가 주는 형태, 아니면은 테이크아웃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들고 나오는 형태, 아니면 딜리버리, 아니면 집까지 배달을 해주는 형태, 이런 것들이 싹 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요거는 차를 들고 오는 거고 딜리버리도 차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커버리지가 넓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여기 있고 스타벅스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내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요게 강화가 되니까 이제 스타벅스 매장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요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러한 메이저 브랜드 요렇게 강화를 했던 브랜드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조금 더 많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딜리버리도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저는 딜리버리를 정말 자본주의적이고 정말 잔인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종로에서 짜장면 맛집이 있었고 종각에서 짜장면 맛집이 있었고 시청에서 짜장면 맛집이 있었잖아요. 얘네 셋 다 거의 붙어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딜리버리가 되는 순간 요 셋 중에서 제일 맛있는 놈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망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독점이 가능하고 아니면 과점이 가능한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항상 중앙화가 역사적으로 일어났었고, 그 예전에는 특히 F&B 영역, 요식업은 소상공인 중심의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수의 훌륭한 업체들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추세에 이미 올라타 있는 게 이제 백종원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막 윙스톱 막 이런 닭날개 체인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훌륭한 소수의 요식업 체인들만 정말 살아남아서 독점, 과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한국의 경우는 상장사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뭐 몇 가지 있죠. 치폴레도 예시를 들었고 웬디스 이런 것들, 도미노.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광고의 관점으로도 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와비파커라든지 아니면 글로시에 얘네들도 전부 다 광고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죠, 사실상은. 현재 온라인 광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페이스북과 구글의 매출이 정말 많이 찍히잖아요. 정말 많이 찍힌다는 거는 이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에다가 돈을 오지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메리트, 오프라인 매장이 가져오는 광고 효과의 메리트가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온라인 광고 대비해가지고 몇 가지 강점이 존재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에서도 느낄 수 있는 브랜드 로고 노출이라든지 제품 노출, 요거는 사실 당연하고 매장 경험을 굉장한 메리트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옷 같은 거는 직접 입어본다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면은 직접 발라볼 수 있는 거, 음식이라면은 시식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 같은 것이 전달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막 초록초록한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초록초록하다는 것을 매장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환경에 진심인 기업이다 라는 것을 매장 디자인을 통해서, 매장 경험 디자인을 통하여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오프라인 공간은 죽지 않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많이 죽어 있지만 오히려 지금 오프라인 쪽에다가 뭔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중이 코로나가 끝나고 조금 해소가 되는 순간 조금 턴어라운드를 할 만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즘에 메타버스 막 한다 해가지고 메타버스로 좀 껴봤는데, 만약에 메타버스로 간다면 오프라인 공간이 맛이 갈 거라고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공간은 만약에 진짜 메타버스가 상용화가 되고 100% 인구가 메타버스에서 뭐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요게 만약에 된다면은 전 오프라인 공간은 오히려 희소 가치가 생겨서 부유한 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부유한 자들의 전유물 있잖아요. 딱 봐도 럭셔리, 에르메스, 나이키 요런 것들, 비싼 것들, 이거는 다 프리미엄 덩어리죠. 프리미엄 덩어리는 투자하기 좋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도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해봐도 오프라인 공간은 투자를 할 만하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나? 약간 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미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디즈니랜드 티켓값에서 보면은 양극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 경험에 대한 가격은 이미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 희소 가치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즈니월드가 원데이 패스가 $100가 넘어가요. 하루를 노는데 $1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부모님 둘 4명에서 디즈니월드 한번 가면은 하루에 한 50만 원 날아간다는 뜻이죠. 주기적으로 하루에 5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디즈니 티켓의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있다고 얼마 전 디즈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오프라인 경험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 그리고 더 비싸질 것이고 부유한 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프리미엄 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프라인 공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거 전부 다 얼마 전에 커뮤니티 게시글에 투표를 통해서 산정된 주제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투표가 있으면은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주식 분석을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 클래스 101에서 분석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흥미롭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